사실 가정을 방문을 해서 케어를 해주는 것이 자진 구독 사업의 핵심입니다. 구독 플레이션으로 구독 관련 인상이 워낙 많다 보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부담이거든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래픽으로 만나는 경제 토크쇼 픽. 복잡한 경제 이슈를 쉽고 명확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내고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구독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국내 시장 규모만 100조 원을 넘길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디지털 콘텐츠부터 먹거리, 가전제품까지 일상 깊숙이 들어온 구독의 세계부터 합리적인 소비 방법까지 관련한 궁금증들을 낱낱이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경제 토크쇼 픽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벤처대학원 대학교 구독경제전략센터장 전호겸 교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가인지 컨설팅 그룹의 김경민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슈를 보다 쉽게 전해줄 길금희 기자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전에는 구독하면 뭐 신문 구독이라든지 우유 구독이라든지 이런 거 생각했었는데 요즘은 굉장히 다양해진 것 같고 구독 경제 이런 얘기도 나오고 먼저 구독 경제가 뭡니까? 아마 10년 전에 유럽에서 달러 쉐이브 클럽이라고 그래서 이 질레토의 아성을 무너뜨린 구독 제품이 있습니다. 그 남자들이 수염 자를 때 그 귀찮고 잊어버리거든요. 네. 그것을 정기적으로 배송해 주는 것이 아마 요즘 이야기하는 구독 경제라는 단어의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구독 자체가 소비자들에게 신선함을 주는 시대는 거의 마무리가 됐고 그 품질을 얼마나 좋게 주느냐의 시대니까 자동차라든지 가전제품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확산이 됐고 초기에는 명품 가방들 내가 사기는 부담스럽지만 좀 한 달에 한 번씩은 좀 사서 들고 다닐 수 있는 이게 이제 고가품 렌탈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소모성 물건을 정기적으로 배송해 주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가 이제 사스라고 그래서 서비스로서의 프로그램. 그래서 뭐 MS 오피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라든지 기업에서 쓰는 CRM이라든지 우리 많이 쓰고 있는 챗 GPT나 이런 프로그램들은 인프라 투자를 초기에 많이 해서 소비자들이 참여할수록 굉장히 싼 가격에 좋은 제품들을 참여하는 형태. 공유형 구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달러세이브 클럽이 미국에서 처음으로 이제 면도기 구독 서비스를 내가지고 한 2조 정도의 이제 엑스트를 했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 회사가 썼던 면도날이 어디 건지 아세요? 우리나라 도르코였어요. 그러니까 도르코 예를 들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구독을 알아가지고 미국에 진출한 상태였으니까 구독 서비스를 했으면 지금 도르코가 질레트보다 더 큰 회사가 될 수도 있었죠. 요즘에 구독 경제 관련돼가지고 최근에 이제 딥시크 관련돼가 이슈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계속 지금 생성형 AI를 얼마 저가로 내냐, 얼마나 좋은 뭐 고가의 칩을 넣냐, 뭐 이거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AI 시장의 구독인 거죠. 왜냐하면 챗GPT의 75%가 구독료인데 예를 들어가지고 구독자가 구독 취소 버튼을 누르는 순간 수익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이거는 뭐 AI뿐이 아니고 이미 OTT 시장도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비즈니스라고 하는 것의 본질은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삶을 변화시켜주는 것이다. 어떤 서비스이든지 간에 소비자를 이길 수는 없다. 기술이 제 아무리 발전한다 하더라도 인간이 기계에게 물걸 판 일은 안 옵니다. 오직 인간은 인간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거든요. 넷플릭스가 성공적으로 저렇게 서비스를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은 구독 자체의 본질이라기보다는 구독을 통해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콘텐츠를 내가 원하는 구간을 반복적으로 볼 수 있는 편안함을 제공해 주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화를 상영한 게 아니라 편안함과 즐거움을 준다는 비즈니스의 본질에 충실했기 때문에 저렇게 간 거거든요. 비슷한 콘텐츠를 추구하지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구독 서비스도 많습니다. 실리콘밸리를 보면 전 세계에서 뛰어난 인재들이 모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해고도 자유롭고 퇴사도 매우 자유롭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아직까지도 직장이라고 하는 개념을 소유의 경제 관점에서 봅니다. 그런데 실리콘밸리의 경우는 평균 근속 기간이 1.5년밖에 안 되거든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 기간 동안에 상호 시너지를 추구한다.
이런 관점을 추구한다면 구독이라는 관점이 단순히 비즈니스의 맥일 뿐 아니라 직장 생활하는 관점에서도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좀 확장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뭐 조금 올드해서 그런지 신문 구독 아직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OTT 그리고 또 당연히 통신. 근데 요즘에 차가 고장 나니까 택시를 불러서 타고 다니거든요. 어디 갈 때 택시 부르고 이거 편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구독 아니겠습니까? 뭘 사용하십니까? 저도 아직 올드하게 신문을 아침에 오늘도 2개나 구독해가지고 읽고 왔고요. 잡지도 구독하고 있고 심지어 요구르트 구독하고 있고요. 아, 그래요? 굉장히 저는 좀 올드한 레거시한 걸 좀 좋아하고요. 그 외에 OTT도 사실 우리나라에는 뭐 넷플릭스, 디즈니 뭐 거의 웬만한 거 다 하고 있죠. 왜냐하면 보지는 않는데 저는 이제 구독 경제를 연구하다 보니까 구독 관련해서 거의 뭐 가전제품, 뭐 네이버 클라우드, 뭐 메일, 다음 메일, 뭐 그리고 챗GPT 뭐 할 수 있는 구독은 다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 번씩 써봐야지 저도 가서 말도 하고 뭐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구독을 제가 한번 한 몇 시까지 됐는데 몇 개인지 못 세겠더라고요. 근데 지금 들어보시면 아, 왜 저 사람 저렇게 구독을 많이 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도 집에서 조용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지금 다들 대부분 최소한 5개에서 10개 이상의 구독을 하고 있거든요. 다만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대표님은 어떠세요? 뭘 저는 개인적으로도 세보니까 한 10개 정도 되는데 그래요? 저는 기업 관점에서 저희 컨설턴트들이 나가 있는 기업들한테 조사를 해봤어요. 적게 잡아도 20개가 넘습니다. 많은 데는 50개까지 넘더라고요. 그래요? 쉽게 말해서 폰트도 구독입니다. 폰트 사용하는 것, 이미지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는 것, CRM, ERP, 고객관리 프로그램, 하다못해 이메일링 서비스 하는 것도 다 월정액을 받아서 합니다. 사무실에다가 복사기 하나 쓰더라도 그 복사기 1,000만 원, 2,000만 원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한 20만 원 내면 복사지 한 달에 300장 무료 이렇게 되고 커피 머신 같은 경우도 하나 좋은 거 사다가 직원들 좀 맛있게 주려면 그거 수백만 원 듭니다. 근데 한 달에 커피 원두 한 10만 원만 먹으면 무료로 갖다 주거든요. 그러니까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이나 기업을 위한 구독 서비스는 과거에도 굉장히 많았고 최근에는 경영자가 사업을 할 때 자기가 잘하는 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 서비스형 구독들 굉장히 많아졌다. 그래서 창업도 좀 쉬워졌고 상대적으로 폐업도 조금 쉬워지기도 했습니다. 네. 알게 모르게 우리가 그 안에 들어와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뭐 구독하세요? 저도 얘기를 처음에는 그냥 가볍게 OTT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생수나 뭐 신문 구독하고 얼마 전에 그 이제 민속주를 구독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다양한 민속주를 맛별로 이렇게 고르셔가지고 한 달에 뭐 한 2-3병씩 보내주는 서비스가 있었거든요. 그거 잠깐 했었는데 그런 것도 되게 기발하고 재밌더라고요. 술 좋아하시는군요. 또 민속주는 나라 경제를 위해서 국가 경제를 위해서 하시는 거죠, 지금. 예. 구독 서비스, 우리나라 사람들의 구독 서비스 이용 현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글로벌 구독 번들링 결제 전문 업체인 방고가 이 동아시아 지역인 한국과 일본, 대만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이 구독 서비스 이용 현황을 조사해 봤는데요. 한국 소비자는 평균 3-4개의 구독 서비스를 이용 중이며 매월 $30, 하나로 약 4만 원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독 이용률이 대만보다는 낮고 일본보다는 높았다고 하는데요. 한국 소비자는 특히 구독형 비디오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음원 사이트, 쇼핑 플랫폼이 뒤를 이었습니다. 갈수록 뭐 구독 영역이 넓어지고 있는 만큼 그 쓰임도 커지고 있는데 시장 규모도 커지고 있을 테고요. 실태가 어떻습니까? 네, 글로벌 투자은행 UBS에 따르면요, 전 세계 구독 경제 시장은 연평균 18% 성장해 올해는 1조 5천억 달러, 하나로 약 2천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국내 구독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KT 경제경영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구독 경제 시장은 2020년 40조 원 수준이었으나 올해는 1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구독 시장이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게 된 주요 원인은 뭡니까? 전 딱 하나로 요약하자면 경제 저성장의 고착화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우리 경제가 7%씩 성장했어요. 그럼 10년이 지나면 경제 2배씩 오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년이 지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2배씩 부자가 되기 때문에 물건을 살 수가 있는 여유가 있었는데 지금 보세요. 뉴스를 딱 열어보는 순간, 신문을 여는 순간 가장 많은 단어가 뭐죠? 위기, 알 수가 없다. 다 위기거든요. 경제 위기, 정치 위기, 세대 위기, 위기가 일상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내일이 오늘보다 좋을 확률이 굉장히 적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 소비를 줄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가성비 좋은 거 찾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구독 경제가 된 거죠. 이것을 뒤집어서 기업 관점에서 보면 마켓 쉐어 증가의 한계를 맞닥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건설사들이 아파트를 분양할 때 이제는 아파트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시장 진출하게 해달라 요청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그거 허용해주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합건설사들이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시장 조사를 해봤더니 이제 살 사람이 없는 겁니다. 돈이 있는 사람이 없고 앞으로도 내가 더 돈 벌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어야 아파트를 구매하는데 안 될 것 같으니까 구매 여사가 떨어져요. 아파트 값도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월세 시장으로 이동해 가는 겁니다. 현대자동차가 월정액 서비스를 시작하고 구독경제도 시작을 하거든요. 시작을 이미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이제 자동차를 점점 더 비싼 거를 사줘야 되는데 소나타에서 그랜저로 그랜저에서 제네시스로 자꾸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야 되는 20, 30, 40 세대가 앞으로 돈 벌 것 같은 기대감이 안 생기죠. 그러니까 구독 경제로 해서 마켓 쉐어를 증가하는 방식으로 어쩔 수 없이 가는 측면도 있다. 이런 저성장 시대의 양상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기업들이 구독 모델을 계속 연구하고 도입하고 이러는 겁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가장 문제가 불확실성이거든요. 지금 트럼프 시대의 가장 문제가 뭐냐? 불확실성이잖아요. 이 불확실성도 구독을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불황이면 불황에 맞춰가지고 구독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 그 코로나 위기 때 어떤 서비스를 냈냐면 코로나 끝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OTT를 안 보니까 아 고민이다 이러면서 했던 게 홍보였어요. 광고를 보면은 구독료를 할인해 줬거든요. 이런 식으로 광고용 구독 서비스 이런 식으로 해서 넷플릭스가 오히려 지금 많이 성장했거든요. 구독을 하는 기업은 그 소비자가 그 회복 탄력성이 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 탄력성이라면 어떤 사건을 겪었을 때 이 일을 이겨낸 힘이잖아요. 기업에게 구독자는 회복 탄력성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기업들의 경영 전략이 많이 수정돼야 되겠군요. 과거에는 어떤 다른 경쟁자들이 지배하고 있지 않은 시장에 진출을 해서 소비자들에게 혁신적인 제품을 출시하는 것이 기업 전략의 기본적인 방향성이었다면 그 탈레스 테이셰이라라고 하는 분이 21세기 최고의 경영서다 불리우는 이 디커플링 전략이라는 책을 출시를 했습니다. 여기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고객 가치 사슬에서 가장 약한 고리를 좁고 깊게 끊어낸 다음에 고객을 만족시킨 다음에 횡적으로 확장해라. 이런 표현을 썼는데 대표적인 예가 대한민국의 배달의 민족입니다. 배달의 민족은 솔직히 전화번호를 대체해주는 서비스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나도 음식점 하는 분들에게 있어서 행복이었던 거죠. 매장에 오는 손님들만 맞이해야 했고 주로 핵심적인 상권에 들어가야만 내가 매출 몇 천만 원이라도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2급 상권이나 지하, 경우에 따라서는 10층에다가 내가 매장을 오픈해도 임대료 거의 안 들어가도 배민에서 주문 받으면 되는 거니까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근데 이제 핵심은 그 다음 단계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센트럴 키친을 만들어가지고 직접적인 주방 제공 서비스도 하고 부자재를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 식당 사장님들 불러다가 교육도 시켜주고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먹고 싶은 음식, 먹고 싶은 공간에서 나중에는 대한민국 음식업 하는 분들 행복하게 해주자로 점점 성장해 온 것이 배달의 민족이었습니다. 대기업도 여기에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특히 LG전자, 삼성전자가 구독 사업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렇게 들었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2009년에 사실 렌탈 사업을 해서 구독을 하고 있었거든요. 정수기 사업을 시작했고요. 근데 본격적으로 2022년부터 이제 대형 가정까지 구독 서비스를 시작했는데요. 생각해보면 2021년에 LG전자가 스마트폰을 포기했어요. 스마트폰을 포기하자마자 LG전자가 주력으로 쏟은 데는 구독 경제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LG전자 구독 경제가 매출이 계속 성장하고 있죠. 2022년에는 8,500억 원에서 2023년에 1조 1,341억 원 정도 증가했고요. 2024년에는 약 2조 원이 육박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리트 증권에 따르면 2024년 LG전자의 연간 영업이익 중 약 14%가 구독 서비스에서 발생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죠. 삼성전자도 작년 12월에 부랴부랴 우리도 구독 경제 하겠다 이러면서 구독 경제 시장에 참전한 상태입니다. 자동차나 스마트폰도 구독하는 시대다 이러는데 어떤 방식으로 구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자동차와 소프트웨어를 같이 구독하는 거죠. 테슬라의 가장 유명한 게 전기차지만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자율주행 FSD라는 서비스를 구독 형태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원래 이 FSD 자율주행은 그 소프트웨어를 테슬라에서 한 12,000달러, 12,000달러, 즉 한 우리나라 돈 1,700만 원 한번 파는 거예요, 소프트웨어를. 근데
이 차가 보통 4, 5천만 원 하잖아요, 싸도. 근데 5천만 원 들어 차를 샀는데 또 2천만 원 들어가지고 소프트웨어 사기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거를 $99, 약 14만 원에 이제 구독할 수 있게 해줬거든요, 매월. 근데 굳이 왜 이런 걸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모건 스탠리에 의하면 2025년까지 테슬라의 이 완전 자율주행 구독 서비스는 매출에서 한 6%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근데 총 수익에선 25%에 이를 것이다. 그러니까 매출 대비 4배 이상의 수익률이 나는 거죠. 우리나라 국책연구원인 한국자동차연구원도 발표를 했어요. 2022년에. 자동차 회사들은 자동차를 파는 것보다 자동차 안에 있는 구독 서비스로 관련돼가지고 파는 소프트웨어와 구독 서비스 번들이 훨씬 많을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고요. 자동차는 승차감도 있지만 하차감, 폼 잡는 것도 있거든요, 사실. 넷플릭스를 시청할 때 내가 뭘 보는지 모든 사람이 내 뒤에서 내 뒤통수를 보고 있다. 쉽지 않죠. 근데 자동차의 경우는 이른바 하차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지금 시범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이 생각만큼 넓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자동차는 내가 필요할 때 필요한 방식으로 써야 된다는 안심감.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전히 소유 경제에 머물러 있는 성향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행업을 한다. 그러면 비즈니스에서 경영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행은 여행을 파는 것이 아니라 추억을 파는 것이다. 화장품은 화장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파는 것이다. 희망이다. 내가 저 배우처럼 될 수 있다. 그렇죠. 아름다움에 대한 희망이 유지되는 한 화장품 사업은 끝나지 않는 거거든요. 저처럼 경영 컨설팅업을 하는 사람은 유능감을 팔아야 됩니다. 유능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구독 상품에 대한 허용도가 이제 가전제품 역시 이렇게 보여주는 맛이 좀 있는 제품인데 이거 역시 구독화 시켜준다는 말은 가전제품을 이용하는 방식도 더 이상 소유감이라든지 안심감보다는 활용성, 체험성, 경험이 좋으면 되는 것이다 차원으로 이동해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색 구독 서비스를 한번 모아봤거든요. 이 중에서 이용해 보셨거나 눈에 띄는 서비스가 있으면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저거 있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전통줄 전기배송. 그래요. 추천. 그건 저도 저거 몰랐었어요. 네. 저는 여기 안 나왔는데 요즘에 그림 말이에요. 맞아요. 집에 걸어놓는 맞아요. 그림. 네. 그게 비싸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이렇게 구독해가지고 바꿔줘요. 너무 좋고 와가지고. 그 계절감 있잖아요. 계절감 그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 요즘에 돈을 잘 못 번다 그러면 해바라기 그림 와서 또 걸어주고. 금전. 저거 외에도 또 구독 이색 서비스는 어떤 게 있을까요? 집에서 직접 만들어 본 게 유행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칵테일을 만들어 먹을 수 있게 칵테일 관련 자료나 재료를 보내준 칵테일 구독. 키트같이. 맞습니다. 구독 서비스도 있고요. 프랑스의 컴포즈 파리라고 디지털 디퓨저를 파는 게 있거든요. 네.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 유럽의 유명 호텔들은 예를 손님이 오면 그 손님이 좋아하는 향기를 놔뒀다 이 디지털 디퓨저를 맞춰놓으면 이 사람이 오면 이 사람에 맞춘 향기가 그 방에서 나는 거예요. 이게 요즘 디지털 디퓨저가 굉장히 유럽에서 인기가 있고 지금 크리스틴 디오르도 이 제품을 좀 쓰고 있거든요. 가져와서. 그래서 한국에도 곧 나올 것 같긴 하고요. 동호회하고 또 비슷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거 이를테면 발렌타인 30년 그냥 딱 따서 먹기 뭐 하잖아요. 그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몇 명 모여가지고 돈 나눠서 한 M분의 잔씩 1에서. 먹어보고. 그 마켓 3.0에서 필립 코틀러가 이미 이야기했던 것처럼 소유 경제가 아니라 공유 경제로 이동해 가는 상황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면 커뮤니티와 취향과 팬덤입니다. 제가 돕고 있는 기업 중에서 이제 그릭 요거트가 한참 유행일 때 두 개 기업이 같이 있었어요. 근데 이쪽은 그릭 요거트를 판매하면서 그릭 요거트 물건만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1년 단위의 몇십억 수준에서 아직도 여전해요. 근데 한 명의 경영자는 그릭 요거트를 판매하면서 구독 경제를 시행을 했습니다. 약간 싸게 해주면서 12회 구독권. 24회 구독권. 물론 오래 하면 할인율도 더 넓혀가지고요. 그러면서 물건을 배송을 할 때 그 안에다 뭘 넣어줬냐면요. 아카시아 벌꿀형 그릭 요거트. 그리고 다이어트 제품. 이런 것들을 추가로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릭 요거트가 본질이 아니라 그릭 요거트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팬덤이 뭘까? 그들이 좋아하는 취향이 뭘까를 생각하면서 횡적으로 확장되는 크로스셀링을 해준 거죠. 그러면 주목해야 할 만한 그런 구독 서비스가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제품을 구독하고 그 구독 제품이 끝나면 그 제품을 어떻게 할까요?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럼 그 제품을 인증해가지고 다시 재판매를 한다든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기아자동차가 이런 구독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중고차를 가져와서 기아자동차 중고차 관련된 구독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저는 삼성전자, LG전자가 구독 서비스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이 중고 구독 서비스까지 할 거다. 중고 구독 서비스를 안 할 수가 없다. 이게 최고의 이익이거든요. 왜냐하면 명분도 있어요. 기업 입장에서는 우리는 ESG 차원에서 환경부를 이렇게 한다는 명분도 있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쓸 수 있고 신뢰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중고 구독 서비스가 굉장히
크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뭐 미네르바 대학의 혁신 이야기 아, 많이 했습니다만 네. 미네르바의 경우도 학기별로 학생들이 구독할 수 있게 하는 패턴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학을 입학을 하면 8학기를 그냥 쫙 가는 형태이고 8학기를 끝내면 디그리를 받는 형태인데 대한민국의 대학들도 이미 학기 자율제를 많이 형성을 하고 있고 무제한 휴학 제도를 하는 곳도 많습니다. 이제는 대학들도 생존의 필요에 따라서 구독형 상품들을 학생들 또는 베이비 부머 은퇴 세대들에게 많이 출시할 거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모든 것이 구독화되면 우리 일상은 그럼 어떻게 달라질까요? 포드 자동차가 몇 년 전 굉장히 재밌는 특허를 냈어요. 뭐냐면은 할부 보통 자동차 너무 비싸니까 보통 할부로 하잖아요. 할부금을 안 낸 사람이 많다 보니까 여기서 할부금을 처음 안 내면 자동차가 처음에 문이야 딱 차면은 라디오가 안 켜지는 거예요. 진짜 특허 냈어요. 그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차문이 안 열리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차 창문이 안 열려서 더워 죽게 에어컨이 안 나온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세 번째 안 냈다. 그럼 자동차가 자율주행 있으면 다시 포드 본사로 돌아오거나 아니면 차가 이거 쓸모가 없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폐차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모든 제품들은 스마트폰 포함해서 소프트웨어로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건 모두 다 제조사나 그걸 제공한 기업에서 다 컨트롤할 수 있는 거예요. 역시 구독 사회에서도 제일 중요한 건 그러니까 돈이군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내 핸드폰이 내가 깨어있는 것을 감지해서 알렉사, 지니 물 좀 틀어줘. 그러면 아주 최적화된 상태로 물을 틀어줘요. 점심때쯤 돼서 밥 먹으러 나왔는데 식사는 오늘은 짜장면 하시죠. 어제는 면 드셨으니까 식단 오늘은 관리해 주는 거죠. 그렇죠. 식단을 관리해 주죠. 알아서 해주죠.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켜서 안내까지 딱 해주는 거죠. 집에 들어가기 10분 전에 보일러 틀어드릴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서비스는 1, 2년 내로 출시가 됩니다. 모든 어플리케이션이 백단으로 들어가고 스마트폰을 딱 들기만 하면 이 동작을 감지해서 뭐 시키실 거예요? 배고프세요? 바로 말을 해줄 겁니다. 이 어플리케이션은 이미 개발은 돼 있고 상용화 단계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거 한 달에 얼마 내시겠어요? 그럼 얼마 내야 되지? 그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되게 돈을 많이 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챗 GPT 프로 버전이 한 3만 원 3만 정도 원. 되거든요. 챗 GPT 서비스가 이렇게 발전이 되어져서 스마트폰을 켜면 내가 어플리케이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얘가 나의 행동과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했는지를 패턴을 분석해서 이동하려고 그러시는군요. 카카오티 서비스를 켜드릴게요. 이런 서비스가 나온다면 3만 원 내시겠습니까? 낼 수가 있겠죠. 이런 방식으로 구독 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알고리즘의 신의 형태로 이동해서 내가 필요로 하거나 내 행동을 이미 다 알고 있어서 적절하게 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서비스해주는 상태까지 갈 거다. 그러면 한계는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구독 서비스의 한계점은 뭐가 있습니까? 이 구독료라는 게 한번 설정을 하면 올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식품 구독 서비스를 한다 이러면 양파 같은 경우에 2023년 4월에 그 전에보다 약 3배 정도 오른 적이 있었어요. 그럼 내 구독 원가는 3배가 올랐는데 나는 구독료를 올릴 수가 없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구독료 관련돼서 이 손해를 기업이 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대기업이나 아니면 그 박애니파하고 있는 회사밖에 못하고 소상공인이나 일반 중소기업은 구독 서비스를 하다가 오히려 망할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관련돼가지고 정부나 아니면 대기업 차원에서 좀 신경 쓸 필요가 있는 거죠. 가장 큰 문제는 구독료를 어떻게 책정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 티몬과 윈부프 사태처럼 선수금을 받았는데 그 선수금을 가지고 어디까지 투자할 수 있겠느냐. 이게 아직 법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많습니다. 고객이 돈을 받았으니까 그건 매출이니까 내가 다른 데 투자할 수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는 아직 실행되지 않은 선수금이거든요. 이걸 어디까지 해당 구독료를 받은 고객을 위해 써야 되고 어디까지 새로운 투자를 할 수 있겠느냐. 이 문제가 지금 제도적으로는 약간 미미하고 아직 법률화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구독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이 소비자의 피로감이라든지 불만도 커지고 있다는 건데요. 이 관련 내용은 길금희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구독 경제의 원조격이라 할 수 있는 OTT 서비스를 예로 들면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코로나19 확산을 기점으로 오히려 전성기를 맞게 됩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OTT를 이용해 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국민들 86.5%는 이용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유료 OTT를 이용 중이란 응답자도 55.2%에 달했는데요. 그러니까 10명 중 9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OTT를 구독해봤고 이 절반 이상은 현재 이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렇듯 이 구독 경제의 가파른 성장세에도 명암은 존재했는데요. 이 모바일 결제 플랫폼 방고가 미국 소비자 2,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응답자의 72%는 이른바 구독 피로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구독 피로감은 소비자가 너무 많은 구독 서비스에 가입함으로써 이 뇌에 과부하가 걸린 것을 뜻하는데요. 이 한마디로 수많은 콘텐츠가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사이트에서 쏟아지면서 이를 소비자가 흡수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소화를 하지 못하고 채기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도 이 서비스 제공업체의 시장 지배와 이 독과점 문제도 화살을 맞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대표적으로 유튜브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자, 지난 202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유튜브가 이 소비자에게 큰 돌을 던진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프리미엄 서비스 가격을 한 번에 그것도 43%를 인상했는데요. 이 10%만 올려도 체감이 엄청난데 43%면 절반 가까이 가격을 올려버린 겁니다. 이 매일 TV처럼 마주하던 이 구독 플랫폼이 가격을 올리자 소비자들은 그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국내외 OTT 업체들도 이 덩달아 가격을 인상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국내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서비스의 합산 이용료를 살펴보겠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4가지 구독 상품을 더한 이용료는 우리 돈으로 56,790원. 전년과 비교하면 22.6%, 1,450원이 올랐습니다. 기업들은 경제적 요인이 변화하면서 요금 인상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지만 글쎄요, 이 선발주자인 유튜브가 가격을 올리자 기다렸다는 듯 동시에 올린 모양새를 보니까 정말 필요해서 올린 게 맞나 싶긴 합니다. 당장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전자상거래법 위반 의혹을 받는 넷플릭스와 왓챠, 이 웨이브 등 OTT 업체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들은 이 서비스 중도 해지를 어렵게 하거나 이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 최근 3년간 이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OTT 관련 소비자 상담은 1,166건을 차지했는데요. 이 중 계약 해지와 이 위약금 관련 문의가 47%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구독 서비스에서 특별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눈 속임 상술이라고 그럴까요? 그건 뭐가 있습니까? 네, 소비자를 교묘하게 속여 이득을 얻어내는 마케팅 전략인 다크 패턴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결제 주기를 모호하게 표기해서 중요 정보를 숨긴다거나 해지 단계에서 해지를 눈에 띄지 않게 배치하는 수법, 또 이 특정 선택을 불리하게 보이는 문구를 사용하는 수법이 있었는데요. 무심코 클릭하면 그대로 구독이 유지가 돼 매달 결제가 진행되는 방식인 겁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 피해 우려가 큰 이 다크 패턴 사례에 대해서는 금지 행위를 유형화해서 향후 법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럼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뭐 정책이라든지 규제라든지 이런 건 뭐가 있습니까? 프랑스에 보면 빵집에 이른바 국민빵이라는 아이템이 있습니다. 그 아이템은 뭐냐면 정부에서 소득의 차상위 계층까지에 대해서 바우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빵집한테 국민빵을 만들어서 그것을 저렴하게 팔면 빵집한테 보조금을 지급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구독 경제를 진행을 하게 되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표준화, 최신화, 그리고 알고리즘화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도 스마트폰이 굳이 필요가 없고 옛날 피처폰이 필요한 할아버지 할머니도 계실 수 있습니다. 손가락을 정확하게 누르기 어려운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버튼을 눌러야 되는 그런 제품도 필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학습지 같은 경우도 글씨가 커야 하는 그런 층에 있는 소비자들도 존재합니다. 기업들은 어쨌든 생산성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피처폰을 만들거나 학습지를 만들 때 큰 사이즈로 만들거나 이런 것들을 프랑스의 국민빵처럼 표준화해서 구독화 시켜줄 수 없는 아이템들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기업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해 준다든지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수 있도록 지지해 준다든지 그런 활동들이 저는 정부가 해줘야 될 오히려 중요한 활동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몇 년 전에 BMW 엉따 사건이라고 혹시 기억하세요? 기억나요. 우리 추우면 보통 차에 타면은 열선 누르잖아요, 시트에. 이걸 앞으로 5월 24,000원을 내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전 세계에서 한국 홈페이지만 그게 나왔어요. 근데 이제 한국 홈페이지 말은 우리가 워낙 열심히 일하는 민족이다 보니까 우리가 먼저 이거를 해석한 것 뿐이지 실제 한 건 아니고 번역만 먼저 했다. 이렇게 해서 일단락 되는데 그때 굉장히 이슈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열선 시트 원래 있는데 이걸
왜 24,000원 쓰라 그러냐. 이 사건 때문에 지금 그 이후에 현대자동차라든지 이런 우리나라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구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수익을 내야 되는데.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법안을 제출했어요.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소프트웨어를 하드웨어를 이렇게 컨트롤하는 제품,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거 굳이 돈을 안 내고 전에 쓰던 것 같은 경우에 자꾸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런 걸 금지하는 법안을 냈는데요. 아직 통과는 안 됐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여기에서 전혀 이야기도 없고 정책적 어떤 논의도 없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우리나라도 그 소프트웨어를 하드웨어를 하는 이런 자동차라든지 뭐 스마트폰 여러 가지 이 제품 관련돼 가지고 소비자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관련돼서 정책적으로 면밀히 검토하고 또 법안도 만들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 구독 서비스를 현명하게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근에 저는 이제 AI 기반의 영어 회화 서비스 구독을 했습니다. 근데 그 구독은 월정액이 아니라 연정액입니다. 연정에. 한 달에 한 번씩 내면 한 달에 한 3만 원인데 1년에 한 번 결제하는 걸로 하니까 한 20몇만 원으로 많이 깎아줘서 야 이건 뭐 좋네 했는데 1년이 금세 지나가고 그리고 한 3개월 정도 쓰다가 1년 끝나면 안 써야겠네 했는데 아차의 순간이 저에게도 오더라고요. 아차 했는데 지나가 버렸어요. 제가 알람을 다 꺼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핸드폰이 워낙 시끄러워가지고 알람을 끌 때 다 끄기를 했더니 구독 전, 한 달 전 알림 고지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것까지 제가 껐더라고요. 그래서 뭐 20만 원 날렸죠. 그래서 알람의 의무라든가 이런 것들이 소비자 보호원에서 이미 고지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그거 다 합니다. 그런데 편의성에 의해서 그거를 꺼놓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잘 살펴서 한 달에 한 번씩 결제하는 거다. 그러면 정기 결제의 날, 구독 재점검의 날. 이렇게를 해서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체크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아차의 순간을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는 스스로 좀 체크할 필요가 있다. 국내 기업들이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필요한 전략 같은 건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같은 업종의 사람들 딱 경쟁자잖아요. 하지만 경쟁자로 볼 게 아니라 일본 같은 경우에는 미용실 1,200개가 모여가지고 구독 멤버십을 만들었거든요. 일정 금액을 내면 머리를 잘라주는 게 아니라 머리 스타일링을 받으러 갈 수 있어요. 언제든지. 머리를 자를까? 염색할까? 이러면서 또 두피 마사지 받을까면서 추가로 계속 수익이 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구독 멤버십, 그 업종을 모아가지고 하는 걸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소상공인은. 그 지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지역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럼 지역을 모아가지고 또 구독 멤버십을 만들어준 것도 있어요. 일본의 도쿄에 보면 그 드링크 패스라고 어떤 그 지역에서 그 지역 안에는 뭐 식품점 뭐 여러 가지 업체가 5,000원, 그러니까 우리나라 또 5,000원을 내면 그 동네에 있는 가게에 가서 예를 낮에는 커피라든지 저녁에 맥주 한 잔 할 수 있는 거예요. 한 잔씩 줘요. 그럼 사람들이 가서 보통은 커피 한 잔만 먹지 않잖아요. 가서 뭐 쿠키도 사 먹고 디저트 먹죠. 사 먹죠. 그리고 내가 공짜니까 또 친구한테 같이 가자. 이래서 친구가 같이 가면 또 추가적으로 또 이익이 나잖아요. 그래서 한 10배에서 20배 정도 지금 이익이 더 나고 있거든요. 이 구독이라는 게 생각해보면 굉장히 많은 영역에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정부나 아니면 대기업들이 좀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상상을 했습니다. 국내에도 실제로 있는 서비스인데 중소기업입니다. 만두를 판매하는 회사예요. 근데 여기에서 구독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뭘 했냐면 찜기를 굉장히 고급스러운 것을 가정에다 보내줬습니다. 1년에 100만 원을 내면. 근데 그 찜기가 100만 원짜리예요. 그리고 나서 2주일에 한 번씩 만두를 보내줬어요. 그리고 맨 처음에 기존 고정 거래처들한테 제안을 해서 할인도 해주면서 확보한 고객이 3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자체는 적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은 불과 2년 만에 망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고객들이 좋아하는 만두가 무엇인지를 실시간으로 파악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수익은 어디서 냈느냐? 프랜차이즈 납품에. 구독 경제를 진행할 때 포커스는 뭐냐? 경영자가 가져야 될 핵심 포커스는 뭐냐? 고객이 정말 원하는 게 뭔가? 그것을 테스트하고 반응을 얻을 수 있는 기회로 잡아야 된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는 이미 알게 모르게 구독 경제 안에 훅 들어와 있습니다. 기업은 질 좋은 서비스로 안정적인 수익을 얻고 또 소비자는 가성비 좋은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구독 시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경제 토크쇼 픽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